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 어느 순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치유하고 계신가요? 혹시 어떻게 힘든 마음을 치유할지 몰라서 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며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나를 고립시키면서 외로움과 불행으로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고단한 삶에 지쳐 마음이 힘들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훌쩍 사라지고만 싶은 그때,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에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기율님의 은둔의 즐거움이에요. 이 책에서 저자는 고독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고독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은둔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인간에게는 모두 고독해질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아름답게 유영하는 다양한 방법을 담았습니다. 혼자 웅크린 응축의 힘을 모아 삶을 한 뼘 더 성장시키는 법. 자발적인 은둔의 시간을 삶의 곳곳에 배치해 재충전과 회복의 힘을 얻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이상 외롭고 우울한 시간이 아닌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으로 인식하게 됐어요. 세상과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때로는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요즘 매일 아침 이런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 그 시간에 에너지 충전이 만땅이 돼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둔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재충전과 성장의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네 개의 큰 주제에서 각각 하나의 챕터를 골라 총 4개의 챕터를 읽어드릴 거예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부분들인데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낭독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불현듯 찾아오는 불행을 피하는 지혜. 땀 흘려 번 돈만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조차도 요즘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의 일이나 월급만으로는 안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 탓이 크다. 내가 아프고 무능력해질 때를 기다려 성큼성큼 다가올 삶의 불행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가 어느덧 모두가 공들여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가 되고 있다. 나 역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다. 마침 종합주가 지수는 1천에서 2천 사이를 정신없이 오르내리던 시기였다. 그때 내가 눈여겨보던 회사는 두산중공업이었다. 한참 원자력과 대체에너지 붐이 일어나고 있었고, 두산 또한 코카콜라 같은 소비재 산업에서 밥캣 같은 중장비 회사를 인수해 중공업 회사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었다. 경제에 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도 늦기 전에 투자를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은 날 우연히 서재에 꽂혀 있던 주역책이 눈에 띄었고 꺼내어 펼친 부분이 은둔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었다. 요약하자면 함부로 나서지 말고 한 발 물러서 자중하며 흐름을 지켜보라는 내용이었다. 하필이면 왜 오늘 이런 내용을 읽게 된 걸까? 잠시 망설이던 나는 나에게 찾아온 우연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꼭 붙잡기로 했다.
틀림없이 오늘 내가 이런 내용을 읽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투자를 미루고 그날 하루 내가 왜 이 회사 주식을 사려고 하는지에 대해 내 의식의 흐름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중공업에 대한 지식이나 나만의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단순히 분위기에 취한 탓이었다. 대충 찾아본 신문 기사의 장밋빛 전망과 주가가 며칠 새 계속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판단에 빈약한 근거였다. 투자를 망설이는 동안 나는 다시 주역을 꺼내 은둔에 대한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천천히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경솔하게 판단하려고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옷 한 벌 사면서도 소재나 AS, 사용 후기를 며칠씩 꼼꼼히 살피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에서는 정작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부끄러움이 들었다. 그 뒤로 나는 투자를 미루고 경제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원전 산업과 대체 에너지 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전망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하지 못한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의 지진과 해일이 덮쳐 후쿠시마 원자로가 파손되었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그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유럽 선진국들이 원전 폐쇄와 대체 에너지 개발을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당연히 원전 건설을 주력으로 하던 두산중공업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고 한 주에 7만 원이던 주식은 그 이후로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은 1만 원대를 오가고 있다. 멋모르고 투자를 했더라면 큰 손해를 입었을 것이다. 다행히 나서지 않고 관망했기에 나는 예측하지 못했던 불운을 피할 수 있었다. 주위에서 재테크를 통해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상대적인 열등감이 들며 마음이 조급해진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욕망에 이끌려 무리하게 투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 상황을 관망하며 흐름을 지켜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며 쫓기지 않는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아는 것이라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 정도가 전부다.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을 정비하고 추워지기 전에 보일러를 점검하는 게 때를 맞이하는 준비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계절의 순환만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겠는가? 보이지 않는 사건이, 알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림없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먼 곳에서 달려오고 있을 것이다. 이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처신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위험을 느낄 때마다 잠시 은둔하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잘하기 위해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불행을 무사히 지날 수 있을 것이다. 숲을 보려면 숲속에서 나와라. 지난 여름 로맨스 소설가를 꿈꾸던 지인이 공모전을 앞두고 자신의 초고를 보여주며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 읽어보니 인물들의 모습이 뻔하고 스토리라인이 진부했다. 어떻게 말해줘야 상처받지 않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주인공이 입체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다. 배려가 부족했는지 내 조언을 듣고 그는 몹시 기분 나빠했다. 로맨스물의 주인공은 규격화된 공식이 있어서 오히려 특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내 조언 따위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실 조언을 구하고는 있었지만 그의 본심에는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았느냐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았다. 그의 반응을 보며 그가 공모전에 통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좋은 작가가 되기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낯선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익숙함과 낯섦을 오가는 양극적 사고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 황금 어장을 만들듯 풍성한 영감의 어장을 만들어준다. 그에게는 그런 어장이 없었다. 새로운 영감을 불러오지 못하는 작가는 결코 좋은 작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가 일부러 낯선 것을 찾아 자신만의 황금어장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가장 흔한 예가 장르를 바꾸는 것이다. 시를 쓰던 사람이 에세이를 쓰고 피아노를 치던 사람이 지휘를 하는 시기다. 문학이나 음악, 미술이라는 큰 테두리는 같을지라도 장르마다 호흡과 표현이 다르고 전혀 다른 기술을 쓰기에 장르를 바꾸려면 새롭게 공부해야 한다. 시를 쓰듯이 익숙한 방식으로 에세이를 썼다가는 몽글몽글한 내용의 정체불명의 글이 되고 만다. 장르를 바꾼다는 건 오랜 시간 습득한 자신만의 리듬을 뒤로하고 새로운 리듬을 습득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장르 전환에 성공한 사람들은 새로운 장르에 안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두 개의 장르를 번갈아 가며 활동할 때가 많다. 그렇게 서로 다른 느낌이 잘 녹아들었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선한 결과물이 나온다.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 한참 시를 공부하고 시인이 되고 싶어 한 때였다. 하지만 재능이 없었는지 노력에 비해 결과물은 형편없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없이 시 공모전에 응모했지만 단 한 번도 당선되지 못했다. 공모전에 떨어질 때마다 시 작법에 관한 책이나 유명 시인들의 책을 읽으며 탈락한 내 시들을 다듬어 갔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내가 쓰던 시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기보다 공모전이라는 틀에 갇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등단할 수 있을지만 고민했던 것 같다. 그러니 시를 쓰면 쓸수록 더 답답해졌고 당연히 좋은 시를 쓸 수도 없었다. 그러다 대학 시절 부전공으로 고전 문학을 공부하면서 큰 반전을 맞았다. 그저 학점을 채우기 위해 들었던 과목이었을 뿐인데 수업을 들을수록 나는 고전 문학에 매료되었다. 고전 문학에는 오래된 골동품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품위가 있었고 원초적인 지혜가 있었으며 한 번에 가늠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고전의 매력을 안 뒤로는 틈만 나면 고전을 읽었다. 사서삼경이나 노자와 장자, 열자와 회남자, 고문진보, 적천수, 삼국유사, 문인화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읽고 보았다. 그런데 고전 문학에 빠져들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현상이 나비 효과처럼 시에서 일어났다. 이전까지 시작법 책을 여러 권 읽으며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던 내 시의 문제점이 고전 문학을 공부하면서부터는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육아사상의 전통미학을 다룬 이테쿠의 화하미학이란 책을 읽었을 때였다. 책에 미제심정이란 구절이 있었는데 아름다움은 깊은 정에 있다는 말이었다. 그랬다. 내 시에는 깊은 정이 없었다.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바라보는 정감 있는 태도 대신 비판하고 절망하는 가벼운 어휘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 시적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시에도 그런 깊은 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았다. 그 뒤로 지금까지 나는 글을 쓸 때
미재심정이란 말을 꼭 염두에 두게 되었다. 고전 문학의 세계에서 바라본 시의 세계는 확실히 시에 파묻혀 지낼 때와는 다른 느낌과 시각으로 시를 바라보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때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내가 있는 숲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숲에서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숲속에 있을 때는 숲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한 곳에 익숙해질수록 내가 그곳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시인의 열병에 휩싸여 있던 그 시절, 고전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공부하던 시간은 나에게 익숙함을 버리고 낯섦 속으로 들어가는 은둔의 시간이기도 했다. 고전문학의 세상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과 경험도 없는 낯선 세상이었다. 그렇기에 편견도 부담도 없는 도화지 같은 세상이기도 했다. 그런 도화지 같은 곳에서 큰 재미와 매력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시라는 애증의 상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애증이 있다고 해서 헤어지고 싶거나 버리고 싶은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잠시 거리를 두고 나와 시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고전 문학은 시라는 숨막히는 대상과 떨어져 과감히 외도하며 정신없는 한때를 보낼 수 있게 해준 지적 은둔처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그런 은둔처가 있었기에 나는 가끔 그곳에서 쉬어가며 시 쓰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결국에는 시인도 고전 문학가도 아닌 자기계발서 작가가 되었지만 내 글에는 또렷이 그때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 후로도 나는 내 한계를 넓혀야 하는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익숙한 장르를 떠나 낯선 장르로 외도를 감행했다. 마음치유 상담을 하면서 부딪힌 한계를 넓히기 위해 최근에 찾아간 낯선 장르는 점성학이다. 점성학은 고대 천문학에서부터 현대의 점성학에 이르기까지 별과 사람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운명에 관한 글을 쓰다 알게 된 분야인데 책으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어려운 내용이 많아 매주 토요일마다 한 번씩 서울에서 분당까지 수업을 들으러 다녔다. 관련된 책을 어느 정도 읽고 들어갔지만 수업은 온통 낯선 것 투성이었다. 처음 듣는 단어들과 생경한 기호들, 외우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까지 정신없이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수업 시간이 끝나 있었다. 그 수업에서 나는 완벽한 애송이었다. 혹시 나한테 어려운 질문을 할까봐 조마조마해 하는 마음이나 초보적인 질문을 할 때 느끼는 약간의 부끄러움까지 정말 오래간만에 잔뜩 긴장하면서 수업을 들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별들의 이야기와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아등바등 사는 이 세상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시시해 보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넓어진 시야를 가지고 상담하고 글을 쓰다 보니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진 마음과 언어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낯선 분야의 공부를 통해 익숙함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조건 낯선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시야가 트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낯선 곳을 고독하게 느끼며 그곳에서 빠져나와 다시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려 한다. 낯선 것을 시도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더라도 우리의 본능은 언제나 불편한 곳보다는 편한 곳을,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용기를 내어 낯선 것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것에 적응하며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키운 힘은 내가 머무는 영역에서 남다른 실력을 갖게 해줄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홀로 상상하는 자유로움에 관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둔의 즐거움 중 하나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요하고 여유로운 은둔의 시간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기억에 상상이라는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자유로운 상상은 때론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는 훌륭한 치료제가 되어주기도 한다. 나는 이렇게 마음을 보듬어주는 상상의 효능에 치유의 상상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치유의 상상력은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가 될 때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자주 상상을 완성하지 못한다. 그림에 비유하면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대충 그린 동그라미에 눈, 코, 입만을 아무렇게나 그려놓는 것과 같다. 그런 그림은 잠시 뒤 쓰레기통에 버려질 낙서가 될 뿐이다. 상상도 그렇다. 의미 없는 상상은 잡다하게 떠오르는 망상일 뿐이다. 돌아서면 금세 잊히고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된 이야기와 이미지가 있는 상상은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그림처럼 큰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다. 치유의 상상력을 생각하면 나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떠오른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애니메이션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작가이자 상상력의 천재라고 불리는 감독이다. 미래소년 코난,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명작이 모두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독특한 그의 작품 세계만큼 그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방식 또한 특별하다. 그는 작품의 소재가 될 만한 것들을 공부할 때 상황이나 대상을 정확히 기록하기보다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기억으로 남겨놓는다고 한다. 기억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자신의 상상력을 채워넣기 때문이다. 이웃집 토토로의 토토로만 해도 곰과 수리부엉이, 너구리의 모습 위에 자신의 상상력을 가미해 만들어낸 캐릭터다. 그가 이런 멋진 상상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가 자주 찾는 곳은 전화나 라디오도 없이 흑백 TV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시골의 작은 오두막이다. 그곳에서 자연을 둘러보며 밭길을 걷고 가져간 만화책을 온종일 읽으며 여유로운 생활을 누린다. 물고기 소녀의 이야기인 벼랑 위의 포뇨를 만들 때는 일본의 바닷가 마을에서 6개월 이상을 보내며 작품에 등장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도 했다. 멀리 떠날 수 없을 때는 스튜디오 근처를 산책하고 자연을 관찰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새로운 영감이 떠오른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상상이라는 게 그렇다. 내가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고 간섭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 있을 때 가장 높게 나래를 펼치고 날아오른다. 그래서 창작을 업으로 하는 많은 예술가가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낸다. 수많은 사람의 관심과 갈채를 받는 작품일수록 역설적이게도 가장 철저히 혼자인 시간을 거쳐야만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은둔자가 예술가는 아니지만 모든 예술가는 은둔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은둔의 시간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상상으로부터 촉발된 영감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은둔 속에서 펼쳐진 상상의 나래는 지금을 넘어 먼 미래의 어느 순간 그 결실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하야오는 이렇게 말한다. 아름다운 석양을 말할 때 급히 석양이 찍힌 사진집을 펼쳐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어머니의 품에서 봤던 석양이나 의식의 주름에 깊이 새겨져 있던 자신의 석양에 대해 말할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것은 훨씬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야오가 가진 상상력의 원천은 유년 시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걱정이나 근심도 없는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작품들을 이끌어온 것은 자신이 겪어야 했던 아픈 기억들이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여운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밖에 나가면 보이는 것은 폭격을 맞은 건물들과 가난한 이웃들 뿐이었다. 비행기 관련 사업을 하던 아버지는 종전과 함께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고, 어머니는 전염성이 강한 결핵을 앓아 9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투병 생활을 했다. 그는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고 스스로를 보살펴야 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그가 흥미를 붙일 수 있는 일이라곤 방 안에 들어가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일뿐이었다. 어린 하야오에게 은둔이란 하나뿐인 선택지였다. 그 은둔의 시간 동안 그는 다양한 이야기를 상상하며 지냈다. 완쾌한 어머니의 모습과 행복한 가족, 전쟁 없는 세상, 자연의 신비로움이 그의 상상 노트를 채워나갔다. 이때 보낸 상상의 시간은 그가 훗날 애니메이션 감독이라는 성취를 이루는 방아쇠가 되어 주었다. 그 방아쇠에서 발사된 상상의 총탄 중 하나가 그의 대표 작품인 이웃집 토토로다. 이웃집 토토로에서 언니 사츠키는 성별만 다를 뿐 어릴 적 하야오의 모습이다. 초등학생인 사츠키는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5살 동생 메이를 돌보며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한다. 나이도 하야오와 같은 1941년생이다. 여기에 그는 자신만의 상상을 덧붙인다. 이사한 낡은 시골집에는 순수한 아이들의 눈에만 보이는 농나무의 정령, 토토로가 살고 있다. 토토로는 부모님 대신 자신을 돌봐주는 보호자 역할을 한다. 비 오는 날에는 큰 잎사귀를 우산처럼 씌워주고 길 잃은 동생을 찾아주며, 현실에서는 닿을 수 없었던 엄마에게로 고양이 버스를 불러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 토토로는 어두운 현실을 유쾌한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치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틀림없이 하야오의 마음속에서도 그랬을 것이다. 힘들었던 현실의 한편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생각. 그 세상 속에는 나를 지켜주고 보듬어주는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그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상상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다. 색다른 관점의 현실은 익숙한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다. 토토로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유년 시절의 아픔이 아름다운 동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상상력을 통해 훨씬 더 커진 나만의 세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확장된 세상은 아픔이나 슬픔을 이전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느끼게 해준다. 가끔 시간이 나면 하야오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토토로를 만들어 보라고 한다. 여러 동물을 합성해 새로운 동물을 만드는 놀이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기억 속에 저장된 다양한 동물을 결합하고 자신만의 동물을 상상해낸다.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놀이의 시간을 갖는다. 방금까지 정신없이 떠들던 아이들은 자신의 상상 속에 들어가는 순간 잠시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고요한 은둔자가 된다. 나는 옆에서 상상이 완성될 때까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다. 잠시 경험한 상상 속의 은두는 언젠가 아이들이 겪게 될 고난의 시간에 휴식과 위안을 주는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다. 마음을 향한 여행의 시작. 거울 명상과 생존 명상.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풀꽃을 보고 쓴 나태주 시인의 시구다. 지나치기 쉬운 작은 풀꽃도 관심을 두고 바라보면 아름다울 수 있다는 문장의 여운이 참 좋다. 그러고 보면 자세히 봐야 예쁜 건 풀꽃만이 아닌 것 같다. 발에 차이는 돌멩이나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무들, 아무리 흔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자세히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그들만의 매력을 찾게 된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 낯설고 평범한 누구든 자세히 보면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을까? 심리학자들은 단 2분이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앤 켈러먼 연구팀은 남녀 48명을 모아 한쪽은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고 한쪽은 2분간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하는 낭만적인 실험을 진행했다. 결과는 서로 눈을 마주본 사람들 사이에 호감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잘 아는 사이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4분 동안 눈을 바라보게 하는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웃던 연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지해졌고 2분 30초가 넘어가면서 웃음기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30년을 동고동락한 부부는 고맙다는 말을 하며 울었고 결혼을 앞둔 연인은 행복하게 잘 살자는 말을 나누며 눈물 지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멋진 말이나 드라마틱한 행동 없이 단지 눈을 마주 보았을 뿐인데도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끼며 신뢰를 주고받았다. 눈을 통해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 닿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시선의 방향을 바꿔 내가 나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눈맞춤의 놀라운 효과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나에게도 적용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1. 거울을 준비한다. 2. 얼굴에서 30cm 정도 앞에 거울을 둔다. 3. 거울 속에 비친 내 눈을 4분간 바라본다. 놀랍게도 앞서 했던 타인과의 눈 맞추기와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눈이 아니라 얼굴을 보게 되지만 점차 눈동자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고이며 나도 모르게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이 복받쳐 오른다. 사실 거울을 사이에 두고 자신의 눈을 맞추는 것은 나의 내면과 마주하기 위한 명상법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어느 곳에 가든 명상을 시작하면 처음 주문받는 것이 내면을 바라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다. 막상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해지기 쉽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거울에 비친 내 눈을 바라보는 방법이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사이가 틀어지면 가장 먼저 눈을 피한다. 화를 낼 때도 긴장할 때도 눈으로 감정이 드러난다. 그러니 역으로 눈을 통해 그 감정이 나오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4분이면 충분하다. 나는 거울을 통해 나와 눈맞춤을 하면서 내면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몇 가지를 덧붙여 일상에서 활용하곤 한다. 그렇게 탄생한 명상법이 생존 명상이다. 생존 명상은 말 그대로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의 바다에 빠졌을 때 생존하기 위한 명상이란 뜻이다. 생존 명상은 생존 수영이란 말에서 빌려온 개념이다. 생존 수영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수영법을 말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몸에 힘을 빼고 물살에 몸을 맡기며 양팔을 벌려 균형을 잡으면 된다. 두려움을 가지면 몸에 힘이 들어가 허우적거리게 되고 발버둥치다 가라앉게 된다.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몸에 힘을 뺀 상태로 편안하게 호흡하며 물살에 몸을 맡기는 것. 그러면 물 위에 몸이 뜨고 물 위를 떠다니다 구조되거나 얕은 곳까지 떠밀려가 살아남게 된다. 생존 명상도 마찬가지다. 생존 명상은 감정의 기복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의 바다에 빠졌을 때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명상법이다. 생존 수영이 물 위에 떠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면 생존 명상은 감정이 요동치는 마음의 표면이 아닌 더 깊은 마음 속으로 들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다. 생존 명상도 몇 가지 순서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된다. 1. 몸의 긴장을 풀고 지금의 호흡을 느낀다. 거칠면 거친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내가 어떤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2. 호흡이 느껴지면 이제 나와 눈맞춤을 시도한다. 거울이 필요하면 거울을 활용하고 거울이 필요 없다면 지그시 눈을 감고 내면을 바라본다. 3. 마음속에 떠올랐다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을 장면처럼 하나씩 바라보며 느낀다. 내면을 바라본다라는 말이 처음에는 특히 어렵게 들릴 수 있다. 그때는 폴 고갱의 다음 말을 떠올려 보기 바란다.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고갱의 그림 타이티의 풍경과 같은 원색의 그림은 눈을 감고 본 풍경을 그린 것이다. 그림 속 풍경은 실제 그곳의 모습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하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사실적인 타이티의 풍경이 아니라 그 풍경을 보고 있는 고갱의 느낌이다. 고갱은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이 느끼는 풍경을 떠올리며 작품을 그린 것이다. 눈을 감고 내면을 바라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어떤 것인지 고갱이 그랬듯 그대로 느끼면 된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느끼려 했을 때 갑자기 어제 먹은 피자가 떠오른다면 그 피자를 바라보면 된다. 내일까지 올려야 할 보고서가 떠오른다면 그 보고서를 바라보고 잊고 지냈던 친구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면 된다. 그게 바로 내 마음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다. 동시에 여러 개의 꿈을 꿀 수 없듯이 수없이 떠오를 것 같은 생각도 결국에 하나씩 떠올랐다 사라져간다. 그 명멸하는 생각을 하나씩 바라보는 것. 딱 거기까지가 생존 명상을 통해 마음을 보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리저리 올라오는 생각과 눈을 마주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잦아들고 무언가를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고요한 느낌과 마주한다. 바로 이때가 긴장하며 베타파를 뿜어내던 뇌파가 이완과 집중의 뇌파인 알파파와 세타파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 순간이 감정에 휘둘리던 불안한 의식이 마음의 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편안히 안착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호흡의 리듬을 타고 내 마음속의 감정과 눈을 마주하는 일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안내한다. 그 세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의식의 영역, 마음의 세상이다. 나는 생존 명상을 통해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마음으로의 여행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여행은 파도치는 거친 해수면을 뚫고 깊은 심해로 들어가는 잠수와도 같다. 빛이 들지 않는 고요한 심해는 요란한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온도와 밀도를 가진 비밀의 공간이기도 하다. 흔들리는 감정 아래에 있는 심해의 마음에 다다른 순간 실제로 내 몸은
고요한 편안함을 맞이한다. 이때의 고요함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청각적 고요함이 아니다. 소리가 들려도 주위가 산만해도 함께 휩쓸리지 않는 깊고 무거운 고요함이다.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생존 명상이 다른 명상법과 가장 큰 차이는 긴장하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긴장하는 순간 스스로 되뇌는 긴장하지 말라, 잘못해도 괜찮다, 닥친 일을 우습게 생각하라 같은 말들은 모두 나를 나무라거나 무엇이든 해보라는 독촉이다. 그런 다그침은 긴장하는 나를 더욱 불안하고 흔들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생존 명상은 긴장하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긴장된 호흡을 그대로 느끼면서 내면에서 흔들리며 떠오르는 생각과 눈을 마주칠 뿐이다. 그렇게 눈을 마주치다 보면 긴장감이 내 몸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자세히 볼 수 있게 된다. 내면을 바라보며 마음과 눈을 마주치면 마음은 내 간절한 요구를 들어줄 때가 많다. 구름같이 떠다니는 생각보다 자신을 보며 말을 걸고 있는 나의 시선을 더 믿는 것이다. 이런 의식의 흐름은 손에 땀을 쥐고 살아가는 현실의 나에게 몸은 여전히 긴장되지만 마음은 고요한 두 개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그런 느낌은 마치 추운 겨울에 입는 따뜻한 외투처럼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다. 일상에서 긴장된 순간에 놓일 때 심해처럼 고요한 잠시의 명상을 통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가라앉지 말기를 바란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